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를 보느라면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국가에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 농업 경제였던 당시와 지금의 세금 형태가 많이 달랐을 텐데 그렇다고 국가에 세금을 안 냈을 리는 없고 세금 제도를 조세제도 혹은 수취제도라고 하는데 이 조세제도가 어떤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세금 제도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작은 조직체의 국가여도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세금 없이는 정부가 존속할 수가 없죠. 따라서 작은 형태의 부족국가 때부터 원시적으로나마 부족민들을 상대로 수취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부족국가가 다른 부족국가를 정벌한다면 정복당한 부족국가는 더 강한 부족국가에게 귀속되어 정기적으로 물자를 납부해야만 했죠. 고조선, 부여, 고구려 같이 여러 부족들이 연합하여 만든 부족연합국가들도 그 국가를 이루는 부족들이 중앙정부에 세금을 납세하는 형태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이제는 중앙 집권에 대한 정부가 존재하는 고대 국가들이 들어서자 세금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삼국 모두 세금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납부해야 하는 조세, 각 마을별로 특산물을 납부해야 하는 공납, 그리고 남성의 경우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군역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조세와 특산물은 명수로 책정하는 인두세 기준이었고 수취 제도는 오로지 일반 평민에게만, 노비와 같은 천민들은 재산으로 간주되었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군역의 경우 평균 복무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군역을 지기 위해 군에 입대하면 해당 남성의 가정은 다른 세금에서 일정 부분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금은 어느 시대나 예민한 만큼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세금을 납부하는 백성들이 큰 불만을 품지 않고 이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집권화로 넘어가기 전 부족연합국가 단계일 때는 각 부족의 부족장들이 중앙정부의 감시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들 제멋대로 세금을 수취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고대 국가의 중앙정부는 세금 제도의 정확한 기준을 성문화하여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어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처벌한다고 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문화된 법을 율령이라고 하며 고구려의 경우 4세기 17대왕 소수림왕 때, 백제의 경우 3세기 8대왕 고이왕 때, 신라의 경우 6세기 23대 버풍왕 때 율령이 반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오면서 당연하게도 세 국가 모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고가 충분히 확보해야만 했기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의 양이 결코 적었던 건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구려의 경우 백제, 신라와 다소 다른 지점이 있었는데 고구려는 백제, 신라와 달리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고구려를 구성하는 집단 중에는 유목을 하거나 반농, 반목을 하는 다른 민족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갈족과 거란족이 있었죠. 고구려는 이들에 대해 세금을 수취했을까요? 이들 역시 엄연히 고구려의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저 상징적인 행위였을 뿐 그 수취량은 극히 적었습니다. 대신 이들은 고구려 조정의 요청에 따라 군사력을 빌려주었기에 고구려도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국가들별로 세금을 수취하는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신라의 경우 초기에는 푼주라는 곳에서 수취 관련을 담당하다가 이 신라가 김춘추의 주도하에 유교식 중앙관제를 갖추게 된 이후로는 신라의 중앙관제 13부 중 조부와 창부에서 담당하였죠. 백제의 경우 6좌평 가운데 내두좌평이 수취 제도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농민들은 세금을 무조건 국가에만 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세금을 정부가 아닌 귀족에게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지배층인 귀족들은 과거의 부족장이었던 출신으로 중앙정부는 귀족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했습니다. 신라의 경우 이 수조권이 적용된 토지를 노급이라고 불렀는데요. 수조권과 소유권은 다릅니다. 소유권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고 수조권은 세금을 받는 권리죠. 수조권이란 국가 대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로 만약에 A라는 귀족이 일정 면적의 땅을 노급으로 받는다면 그 노급 안에 있는 농민들은 세금을 국가가 아닌 A라는 귀족에게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노급의 경우 특이하게 노동력 징발권도 있었습니다. 즉 내가 보유한 내 땅이 A라는 귀족의 노급에 해당하면 나는 세금을 A라는 귀족에게 내고 또 A라는 귀족이 필요에 따라 징발되어 노동력도 납부해야만 했죠. 하지만 통일 후 7세기 말 신라의 31대왕 신문왕은 노급을 폐지해버리고 관료전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관료전은 노급처럼 수조권은 있지만 노동력 징발권은 없었습니다. 권한이 축소된 토지죠. 그리고 관료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노급처럼 귀족이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국가에 복무를 하는 관료이기에 준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었습니다.
다만 노급은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부활하고 말았죠. 하지만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부활한 노급은 이전의 노급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던 당대 국제사회 분위기상 신라도 오래도록 율령체제에 입각한 유교식 국가가 되었는데 그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며 옛 노급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활할 가능성은 개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신라 말 사회로 넘어가며 왕권이 약화되자 각 지방의 귀족들은 노급과 관료전이 부여한 권한을 훨씬 넘어서서 농민들에게 불법적인 탈취를 자행하고 있었고, 이는 각 지방별 호족의 발달과 신라 사회 해체라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사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수취제도는 워낙 기록이 빈약하다 보니 학자들의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큰데요. 신라시대의 수취제도를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나라현에 가면 백제 유민들과 신라 기술자들이 만들어준 도다이지라는 거대한 절이 있습니다. 이 도다이지에는 정청원 혹은 쇼쇼인이라는 당대 일본의 왕실 보물창고를 두었는데 여기서 한국과 관련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라 전통악기인 신라금, 백제 의자왕이 선물했다는 바둑판과 바둑알 등이 말이죠. 그리고 다량의 불경이 나왔는데 그중 한 불경을 포장하고 있던 포장지가 신라시대 이면지였고, 이 이면지는 다름 아닌 신라의 촌락문서였습니다. 신라의 민정문서라고도 하는 이 문서는 통일신라 청주의 어느 지역 마을의 토지 및 인구 정보가 적힌 대장문서였습니다. 이 민정문서에는 마을의 크기, 호수, 인구수, 가구수, 전답의 면적, 과실나무의 수, 가축의 수까지 3년을 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일반 평민들은 약 10여 호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촌을 말단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촌 이외에도 신라에는 향, 부곡이라는 하위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는데, 향, 부곡은 특정 물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국가에 바치라는 전문적인 임무가 주어진 마을로, 애당초 마을의 형성 이유 자체가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서 향과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신분은 천민은 아니지만 사회적 대우가 천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신라말은 고려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우선 새로운 사회를 연 태조왕건은 민생을 회복하고 민심을 규합하고자 세금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했습니다. 그간 신라말 세금 제도가 워낙 제멋대로였기에 이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었죠. 태조왕건은 취민 유도의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취민 유도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우선 태조왕건은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조세의 경우 10%로 법적으로 정했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었죠. 그리고 각 지방 호족들에겐 역분전이라는 일종의 포상 개념으로 토지를 주면서 농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불법적 수취를 억제했습니다. 빈민의 경우 흑창이라고 저이자로 곡식을 대출할 수 있는 구휼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흑창은 6대왕 성종 때 이름은 의창으로 바꾸고 대출량을 더욱 확대하기도 했죠. 고려시대의 세금 제도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때처럼 수확량의 일부분을 납부하는 조세, 각 지방별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그리고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 세 가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방별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의 경우 옷감 포로 대체가 가능했죠. 하지만 특산물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특수행정구역 향과 부곡에 소, 장, 처가 추가되었습니다. 향, 부곡, 소, 장, 처에 해당하는 마을들은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일종의 기능도시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정부가 지정해주는 생산 과정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향과 부곡은 특정 농작물을, 소는 특정 물품을 제작하는 수공업 마을이었고, 장과 처는 궁원이나 사원에 소속되어 일정한 세금을 공납해야 했죠. 따라서 향, 부곡, 소, 장, 처의 사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세 부담이 훨씬 컸으며 역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고, 신분은 양민이어도 대우는 천민에 가까웠습니다. 세금의 경우 주로 강이나 해안가를 통해 수도 개경으로 운반했습니다. 수도 개경으로 운반하기 전에 각 주요 지방도시들을 위주로 조창이라는 창고를 만들어 인근 지역의 세금을 모두 모아놨다가 수도 개경으로 보내는 형태였는데, 보통 2월에 조창에서 출발해 4에서 5월까지 모두 개경으로 운송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은 국가의 공사가 있을 때 동원되어 말 그대로 노동력을 투입하는 요역과 군복무를 하는 군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역의 대상자는 16세에서부터 59세까지였습니다. 고려시대에도 귀족들에게 주는 수조권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관료로서 복무하는 대가를 주는 전시과가 있었고, 그저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족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지급하는 공음전이라는 토지가 있었죠. 두 토지 모두 세금을 징수하는 수조권만 있을 뿐 노동력 징발권은 없었습니다. 우선 전시과의 경우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치다가 고려의 11대 왕이자
최고의 성군이라 손꼽히는 문종 때에 완비가 되어 체제를 잡았습니다. 확실한 법과 질서에 의해 수립된 전시과였지만 점차 고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시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고려 후기에 혼란스러운 사회로 접어드는데요. 고려 전기와 중기에 이르러 전시과라는 토지제도를 기인한 세금제도가 체계적으로 안정화되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금제도 역시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의 정책 이래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중기 부패한 문벌 귀족들이 나타나 그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시과란 토지는 관료로 복무한 대가로 주는 수조권이기에 현역에서 물러나면 토지의 수조권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를 반납하지 않고 수조권을 세습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죠. 결정적으로 무신정권이 수립되면서 고려의 전시과 체제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무신정권은 문벌 귀족들보다 더했습니다. 수조권과 소유권의 개념이 점차 구분되지 않으며 무신정권의 권력자들은 마구잡이로 토지를 사유재산화하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사는 농민들에겐 세금을 국가가 아닌 본인들에게 납부하도록 강요했죠. 무신정권의 권력자뿐 아니라 무신정권에 빌붙은 지방의 토호들과 승려들까지도 가담했죠. 심지어는 국가 소유의 토지들도 재산화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다던가 헐값에 토지를 팔도록 강요한다던가 고리대금을 통해 채무자에게 토지를 빼앗아 버린다던가 뇌물을 받는 형식 등등으로 권세가들은 수조권과 소유권의 개념이 이젠 구분되지 않는 토지들을 사유재산화하여 제멋대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토지를 광활하게 소유하는 토지 지배 체제를 농장제 토지라고 부릅니다. 농장은 전국적으로 수십 결에서부터 수천 결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농장들이 존재했습니다. 대몽 항쟁이 끝나고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되며 무신정권이 종식되어도 농장제 토지 형식은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권문세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부활한 고려의 귀족들은 지난 무신정권기에 형성된 농장제 토지를 더욱 불법적으로 늘려나갔고 그 농장과 농장의 경계 구분을 산과 강으로 해야 할 만큼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권문세족들도 있었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해둔 세금제도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이제 세금은 농장을 소유한 권문세족들 자기들 마음대로 수취를 해버리니 고려 후기 민생은 파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원나라 정부의 수탈도 심했잖아요. 고려의 국왕들은 권문세족의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여러 번 노력을 하긴 했으나 권문세족들은 원나라 조정에 빌붙은 부원배들로 원나라 조정이 뒷배로 있는 한 그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려의 토지 대부분은 권문세족들의 소유인지라 국가는 이미 토지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정치 개혁을 단행하려다가 실패한 고려 후기의 국왕들은 하나같이 개혁 의지를 잃고 꼴사나운 말년을 보내야만 했죠. 다만 이걸 어느 정도 성공시킨 사람이 고려의 31대 왕 공민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은 당대 원나라가 쇠퇴하던 국지정세를 파악하고 기철 등 가장 횡포가 심했던 권문세족 일파를 정치적으로 제거한 뒤 신돈을 앞세워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토지들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어 다시 자영농을 살리고 세금 제도를 정비해 토지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을 높이면서도 국고를 튼튼하게 살릴 계획이었죠. 하지만 노국대장 공주 사후 공민왕의 개혁 의지 상실 그리고 신돈의 부패화로 인해 개혁의 성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공민왕도 암살되었죠. 공민왕이 암살되고 또다시 이인임, 최영 등의 권문세족이 집권했습니다. 흔히들 고려 멸망의 신호탄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이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최영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기에 위화도 해군이 고려 멸망의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조민수 등의 권문세족들과 모군 이색 등 이성계를 경계하는 보수파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권신 몇 명 정치판에서 내보냈다고 그간 권문세족들이 헤쳐먹었던 고려의 토지제도와 세금제도가 회복된다는 건 또 아니었고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고려 멸망의 사건은 바로 1391년에 시행되었던 과전법이었습니다. 당시 개혁론자들이었던 신진사대부가 갈라진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과전법이었는데 신진사대부 모두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세금제도도 다시 정비하고 권문세족의 흔적을 지우고자 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이성계와 친했던 급진 신진사대부는 모든 개인 소유의 토지, 사전을 혁파해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 뒤에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자고 제안했고 온건 신진사대부는 토지 국유화까지는 찬성이지만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엔 반대했습니다. 결국 모든 토지의 국유화까지만 시행되었고 대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전시과로 돌아가자는 과전법이 시행되었죠. 어찌됐든 전시과는 고려 중기 법적으로 보장해둔 토지 제도이자 기준이 있는 세금 제도였기에 다시 토지와 세금을 제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었죠. 과전법에 의한 세금 제도는 수확량의 10%만 조세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단 최대 수확량은 토지 면적 1가당 300두로 한정했기에 국가나 수조권을 지닌 관료나 수취할 수 있는 최대 세금은 토지 면적 1가당 30두였고 그 이상은 절대 수취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펌 손실법이라고 해서 흉년이 들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을 감세해주는 보완적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전법으로 고려의 농장제는 해체되었죠. 급진 신진사대부와 온건의 신진사대부는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두고 다시 다투다가 정몽주의 죽음으로 급진 신진사대부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며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도 조선의 토지제도와 세금제도는 계속 과전법의 기반에 유지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세금을 운반하는 방식도 고려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우선 전국의 주요 도시 몇 군데에 인근 지방 마을에서 오는 세금을 전부 모아두는 세금창고 조창을 두고 특정 기간이 되면 바닷길과 강을 이용해서 수도 한양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해두었던 조창으로는 춘천의 소양강창, 강원도 원주의 흥원창, 황해도의 조읍포창과 금곡포창, 충남 아산의 공진창, 충북 충주의 가흥창, 전북 익산의 덕성창, 굴비로 유명한 전남 영광의 법성포창, 전남 나주의 영산창 등 총 9곳이었습니다. 전부 강안이면 바닷가 근처죠. 여담이지만 옛 조창터에 가면은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이때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에는 조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곳은 익류지역이라고 해서 모은 세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한양으로 실어 나르지 않았거든요. 우선 수도 한양에서 먼 곳이라서 운반하는 동안 조운선이 좌초될 위험성도 크고 특히 평안도나 함경도는 북방의 여진족을 방어하고 이 명나라에서 오는 사신단을 접견해야 해서 나가는 돈이 많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죠. 조선시대 세금제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4대왕 세종대왕입니다. 정말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미친 존재감의 왕이죠. 조선시대 세금제도는 고려 말 급진 신진사대부에 의해 시행되었던 과전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과전법을 폐지하고 세종 26년이었던 1446년 공법이란 새로운 세금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공법은 기존의 과전법보다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취지의 세금제도였습니다. 우선 공법에 의한 세금 수취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토지의 비옥도였습니다. 토지도 비옥도가 다 다른데 수확량의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그런데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억울하겠죠. 기존 과전법에서는 세금 수취형 토지 비옥도를 3단계로 나누었는데 세종대왕의 공법에서는 6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전분 6등법이라고 합니다. 1결당 최대 생산량은 400도로 늘렸으나 전분 6등급에 의해 세율은 20분의 1까지 축소하였죠. 공법에 의한 세금 수취 원칙 그 두 번째는 한 해의 풍흉입니다. 풍작인 연도도 있고 흉작인 연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흉작일 때 세율을 풍작일 때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풍흉에 따른 생산량의 작황 정도를 9단계로 나누는데 이걸 연분 9등법이라고 합니다. 최대 풍년일 경우 상상년이라 하여 토지 1겨당 최대 20도까지만 수취하도록 하였고 그 이상 수취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최악의 흉년일 경우는 하하년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최대 4두까지만 수취하고 그 이상 수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이러한 공법의 기준과 농민들이 수조권을 쥐고 있는 관료들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의 기준을 완전히 일치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세금 제도가 정비되니까 국고가 매우 튼튼해집니다. 세종 때에 국가 비축 곡식량이 약 500만 석으로 조선 최대치였다고 하죠. 이러니까 세종대왕 치세를 태평성대 치세라고 하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공법은 9대왕 성종 때까지는 별 무리 없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는 조세 외에도 공납과 역이라는 형태의 세금이 더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공납의 경우 공물과 진상물로 나뉘는데 공물은 각 군현별로 지방관들이 마을의 특산물들을 마련하여 중앙에 납부하였고 진상물은 도 단위의 지휘관들이 일정한 주기로 각 관할지에 있는 특산물들을 왕실에 상납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공물이든 진상물이든 각 군현과 각 도의 지방관들이 수취하는 기준이 없어서 자기들 멋대로 했고 또 특산물 지정 과정이 애매모호해서 특산물이 아닌 품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현상이 조선 중기에 어떤 폐단으로 터져나는지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은 역시 노동력을 징발하는 요역과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군역으로 나뉘었으며 역의 대상자는 고려시대처럼 16세에서 59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역은 천민이 아니면 모두에게 해당됐습니다.
즉 지배층도 역의 의무가 있었다는 것인데 어느 시대나 그렇듯 지배층의 역 기피 현상은 만연했죠. 조선시대는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해체할 의도를 시행했던 과전법에 기반한 토지제도와 세금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다가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 때 공법이란 세금제도를 도입하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금제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제도이든 첫 시작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100년 넘게 쇄신이나 변화가 부재하면 망가지는 법입니다. 이번 세금의 역사 3부에서는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이 세금제도로 인해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져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선도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세금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영농들이 토지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전세, 각 마을별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그리고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이 있죠. 이 중 가장 메인은 역시 토지제도에서 기인한 전세였습니다. 세종 때에 개혁한 공법 역시 이 전세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세종대왕의 공법은 조선 전기 내내 잘 흘러가다가 9대왕 성종 이후 공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7대 왕이었던 세조 때 토지제도를 기존의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꾸어 양반들에게 하사되는 수조권의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러자 토지 소유 욕구가 반동적으로 더 올라간 양반 관료들은 법의 빈틈을 찾아서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니 기존의 세금제도였던 공법도 점차 유명무실해졌죠. 양반 관료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을 어긴 사실상 수탈이었으며 이에 9대왕 성종은 보완제도로 관수관급제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영농들이 세금을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양반 관료에게 바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이 시행한 관수관급제로 인해 납세자는 국가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가 다시 양반 관료들에게 세금을 지급하여 중간에 국가가 끼므로써 공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비효율적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리의 수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수조권을 지급해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상이죠. 거기다가 수조권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즉 세금이 면세되는 토지의 수도 많아지니 국가 재정이 약해지게 되겠죠. 이미 세종대왕 때 시행되었던 공법은 무시된 지 오래, 결국 1556년 13대왕인 명종 제위 11년 차에 수조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간 신라시대의 노급, 고려시대의 전식과 조선시대의 과전법과 직전법 등 관료에게 지급해주었던 수조권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분기별로 급여를 주는 녹봉의 전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선의 농민들은 국가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로 인한 농민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던 찰나 7년간의 임진왜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수많은 토지 문서를 잃고 농토는 황폐화되는 바람에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기본 자료들이 전혀 없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도 너무 많이 죽었고 토지도 엉망이 되어 생산량이 처참한 수준이고 임진왜란 이후 전세로 거두는 세금 수출량이 그 이전보다 3배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대왕 인조 13년이었던 1635년 새로운 세금 제도인 영정법을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병자호란 직전입니다. 아직 병자호란이 터지기 직전이지만 정묘호란 이후 시점으로 조선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정묘호란이란 전쟁을 겪었기에 인조나 조선의 조정이나 세금 제도를 다시금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간 세금 수출을 너무 관례적으로만 아사모사 해왔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시행된 영정법은 세종대왕의 공법처럼 한 해의 풍용 작황도를 따지지는 않고 토지 1결당 세금 수출량을 4두로 동결해버렸습니다. 최하 기준으로 동결해버린 건데 물론 토지가 비옥한 땅에 대해선 특이 케이스로 4두 이상 수출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영정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민들의 전세 부담이 준 것만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조선 농민들을 정말 괴롭혔던 건 세 가지 세금 제도 중에서 전세보다는 공납이었습니다. 문제는 각 군현과 각 도의 지방관들이 공납을 수취하는 기준이 없어서 자기들 멋대로였고 또한 특산물 지정 과정이 애매모호해서 특산물이 아닌 품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특산물이 나지 않는다고 바치지 않으면 그건 탈세가 되어버리는 거라 처벌을 받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러니 공납을 대납해주는 중간 브로커가 생깁니다. 이들을 방납업자들이라고 합니다. 방납업자들은 납세자들에게 의뢰비를 받으면 어디 가서 특산물을 사와서 납세자 대신 공납을 납부하는 형태였죠. 그 가운데서 수수료를 받고 말이죠. 조선의 농민들은 방납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납을 낼 수가 없었기에 방납업자들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커졌고 그렇게 방납업자들은 의뢰비를 천정부지로 높였습니다. 심지어
원래 물건값보다 100배에서 1000배까지 받는 경우도 허다했죠. 이를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고 조선 농민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은 바로 이 박납의 폐단이었습니다. 조선 농민들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박납의 폐단이 점점 심해지면 이 조정에선 공납을 개혁하거나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조선 중기, 중종 때 조광조가, 선조 때에는 율곡 이이와 서해 류성룡이 수미법이라고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을 폐지해버리고 차라리 전세처럼 다른 명목으로 쌀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죠. 그러다 임진왜란 직격탄을 맞고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 했던 15대 왕 광해군은 영의정 이원익의 제안에 따라 수미법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내용은 수미법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명칭은 그 유명한 대동법이었죠. 공납을 폐지하고 대신 토지 1결당 12두의 쌀로 세금을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흉년이 들든 무슨 이유에서이든 납부해야 하는 쌀이 부족하다면 쌀 이외의 다른 미곡이나 옷감이나 동전 화폐로 대신 납부해도 되었습니다. 이전 공납의 부과 기준은 각 가구마다 부여하는 것이었는데 대동법의 시작으로 세금 과징 기준이 토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반발할까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량이 늘어났으니 양반 지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광해군 선선대왕이었던 명종 때 수조권 개념을 없앴잖아요. 양반들은 수조권이 없어진 마당에 이젠 소장농들로부터 받은 소장료가 전부일 텐데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요. 그래서 처음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했을 때는 경기도에 한해서만 시행했고 이 대동법으로 거두는 쌀을 보관하는 창고를 선해청이라고 해서 광해군 때의 대동법을 경기선해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후 대동법은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때에 이르러 무려 100년이나 지난 이후에서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박납의 폐단은 완전히 없어졌죠. 대동법 확산에 불이 붙은 건 18대 왕 현종과 19대 왕 숙종 때였습니다. 이때 각각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이라는 조선 5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대기근이 일어나서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바람에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고서는 안 되었던 필수적인 정책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을 보겠습니다. 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요역과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군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역의 대상자는 고려시대처럼 16세에서 59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역은 천민이 아니면 모두에게 해당됐습니다. 즉 지배층도 역의 의무가 있었다는 것인데 어느 시대나 그렇듯 지배층의 역 기피 현상은 만연했죠. 심지어 군복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이 양반들을 대신해서 역에 동원되는 대립제 현상이나 역 동원에 책임이 있는 각 마을의 관아에 뇌물을 먹여서 명단에서 지워버리는 방군 수포제의 관행이 보편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병역 비리입니다. 엄연히. 이에 11대 왕이었던 중종은 국가에 약 1년에 한 번 옷감 군포 두피를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여겨서 면제시켜 주도록 하였죠. 이러한 뇌물 병역 비리가 판을 치는 마당에 이걸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합법화하여 국가의 국고라도 채우자는 심산이었죠. 어차피 금지해봤자라 안 갈 사람들은 안 갈 테니 말이죠. 이러한 제도를 군적 수포제라고 합니다. 문제는 합법화가 되니까 정말 많은 양반 자제들이나 사대부 자제들이 너도 나도 병역을 피하려고 했고 이러니 군사력 수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기존 조선의 국방 시스템은 진관체제라고 이 진관체제를 유지하려면 병사의 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병사의 수가 이제 확보되지 못하니 줄어든 병사 수에 맞춘 새로운 국방 시스템 재승방략 체제를 실시했죠. 분량상 재승방략 체제를 세심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군사력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한 국방 체제였고 이는 외적의 침입을 받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도 조선 조정은 큰 걱정을 안 했습니다. 조선 중기가 되면 조선 전기처럼 여진 정벌하러 간다는 말도 없어서 큰 전쟁이 없었고 걱정을 크게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맞은 거예요. 이러니 임진왜란 초기에 그토록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도중 류성룡의 개혁으로 조선은 다시 되돌아왔고 조선 후기 조선의 군대는 대부분 모병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모병제로 전환을 하니까 이 직업 군인들에게 나가는 군사비가 미친듯이 올라갔고 이러니 1년에 2필만 거두어야 하는 군적 수포제였지만 2필 이상씩 거두게 되었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의 고을들도 그 이상씩 군포를 거두기 시작했죠. 지배층들이야 다 피할 방법이 있었지만 이 지배층들이 피하는 만큼 그 군포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지방의 탐관오리들은 개인의 재산을 취하기 위해 군포 납부를 안 하고 입대하겠다는 농민들에게도 군포를 거두었습니다.
점점 농민들의 군포 부담이 증가하자 조선의 21대 왕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해 법적으로 1년의 군포 한 필만 거두도록 보장해 주었죠. 그렇다면 모병제를 운영하기 위한 군사비는요? 왕실 비자금으로 오던 루트들을 전부 다 군사비로 충당을 했고 또 선무군관포라고 하여 양반 고관 대작들에게 포를 기부받기도 했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조선의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조선 중기를 거쳐 많이 망가졌지만 조선 후기의 단계적인 개혁으로 많은 폐단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법은 특히나 세금 제도는 더더욱 관리가 소홀해지는 순간 엉망이 되는 법이죠. 조선이 이제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는지 4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